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 제주 포럼 2021의 신흥기술 개발 및 핵무기 위험 영향 평가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주 포럼과 APNLNA 주최한 본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샤타비샤 세티라고 합니다. APNLN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훌륭한 연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라타 고스바미 박사님입니다. 알라바마에서 미국에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우주정책 전문가이고 또 강대국 정치학자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발행을 하신 책 미국, 중국, 인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차 우주 경쟁에 대한 책을 발간하셨고 오늘은 국가 우주 프로그램 그리고 아태 지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램프리트 세티 박사님이 뉴델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세티 박사님은 대기전략연구소 선임연구소 연구원이시고 또한 APNL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핵 전문가이고 다양한 핵 전략, 핵 억제, 핵 안보에 대한 저서를 발간하신 분입니다. 오늘 발표는 기술 개발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리스크 완화와 핵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자 박사님은 베이징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고요. 마찬가지로 APNL의 이사회 위원입니다. 폭넓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전략적 안보 문제, 그리고 핵무기 정책,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호 박사님이 중국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그리고 그것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시스템과 핵무기에 대한 상호작용 등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즈마 나카메추 님께서 뉴욕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UN 군축 사무처장을 2017년부터 맡고 계십니다. 많은 수년 동안 폭넓은 경험을 해주고 계신데요. UN 내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쿄 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외교성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UN의 군축 어젠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관리의 리스크와 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신흥 기술 개발 및 핵무기 위험 영향 평가에 대한 아태 지역의 특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의 기회 그리고 솔루션 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지체 없이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태 지역 내 국가 우주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 지역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지역의 주요 강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우주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주요 경제 블록인데요. 이 지역이 주요 경제 블록으로서 우주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에 따르면 중국이 2050년이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전망 측면에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우주 강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주 탐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무기 명령 통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집하게 되고 미사일 트래킹과도 연결되고 또 미사일 개민과 그 재밍 역량 그리고 위성 공격 무기에도 관계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만을 두고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ASAT 무기를 사용해서 우주 상황 인식, 즉 SSA 시스템 무기를 사용해서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핵무기 명령 통제 신호를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미사일 트래킹 및 개발 신호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태 지역에서 북한이 고고도 핵 미사일 폭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궤도에서 위성을 이탈시키고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 전략적 무기 시그널링을 이용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중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2020년 중국은 자체적으로 독립항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베이두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독립적인 군사 명령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미사일을 추적하는 데이터 역량을 제공했고 미국이 GPS에 의존한다면 취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1996년에 대만 해협의 고조가 커졌던 때에 미국이 GPS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SAT 능력을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개선해 왔습니다. 이 능력은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의 취약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민간 인프라 부문에서 우주 자산은 군사 명령 통제 항해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관련한 우려사항 중 한 가지는 핵무기, 재래식 무기 75개 미사일이 초음속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DF-17을 탑재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ASAT 무기는 중국의 SE-19를 말하는데 수년간 그 많은 개선을 이루었고 이것은 로봇팔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S17은 2016년에 발사되었는데 팔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시그널링 면에서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있을 있는 기술인데요. 이 SY 위성은 파편 제거에도 사용되고 또 다른 위성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 기술의 현 기술하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인도도 우주 사업에서 전략적 입장에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의 에셋 테스트에 대응해서 통합방위서비스본부 안에 별도 통합위성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무기 혹은 군사화라는 표현으로 바꾸겠는데요. 인도도 ASAT 무기를 시험했습니다. 2019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인도는 이제 포괄적인 우주 강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를 군사화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2014년 모디 총리의 등극 이후로 인도의 위상 강화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우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도 초음속 기술을 장착한 이동체를 개발했습니다. 맥6가 바로 그것인데요. 1초에 2km를 이동하는 겁니다. 이는 아그니 미사일에 탑재되어서 발사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을 볼 때 이 둘은 근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우주와 군사 역량 측면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처럼 일본도 우주 프로그램을 군사화하지 않으려고 신중했었습니다. 중국의 우주 역량 강화 등 아태 지역의 변화로 인해 인도도
SSA를 미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었고, 또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일본 군사의 우주 역량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일본의 항공우주국인 JASDF 내 우주 프로그램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본도 지상 우주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을 모니터링하는 레이더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성 인터셉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잠재적 위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중일 갈등 중인 동중국해 섬에서 충돌이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북한도 또 지켜보아야 하는 대상인데요. 북한이 반위성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SSA가 특정 지역에서 신호 차단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북한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를 시험 발사했는데요. 사거리가 13,000km입니다.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ICBM, 이것은 2단계 로켓인데요. 이름은 우나입니다. 이 로켓이 발사되었고 2012년과 2016년에 북한은 자체 위성을 궤도에 발사했습니다. 2020년 군사용 위성을 발사하여 우주 역량을 보여준 국가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했는데요. 그 로켓 콰셋이라는 로켓입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아니라 비밀리에 존재하는 샤후르드라는 비공개 수비대 부대에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투자하고 있고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도 이 미사일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도 고도미사일 역량을 갖춘 핵 보유국입니다. 파키스탄의 전략적 컨텍스트를 본다면 SSA 측면에서 인도와 경쟁 중이고,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의 과거를 보면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해왔던 그 과정을 지켜보자면 이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궤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은 그 경쟁으로 인해서 인도와의 적대적 관계로 우주 역량에,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 역량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완화 영향에 미칠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PS 통신이 중단되는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미국이 NC3를 놓치고 그리고 중국의 ASAT이나 또는 코오비털 역량이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 미중 간의 충돌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고민은 이 충돌이 전 세계의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냉전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한라인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미국과 소련이 한라인을 개설했었는데요. 소통 역량이 생기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겠죠. 아태 지역에서도 유사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발전 확대와 이것이 SSA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군사 역량 강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상세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지역과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그 세계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Q&A 세션에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만프리트 세티 박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티 저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주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세션인 신흥기술 개발 및 핵무기 위험 영향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적 기술이 부상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제한 없이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성숙하고 배치되는 걸 보면서 핵 억제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행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 억제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요. 오늘 4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탄도 미사일 방어, 극초음속, 사이버 공격, 자율무기 시스템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나타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 입장에 대해서 특히 미사일과 우주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4가지 기술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핵 억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핵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인도가 어떻게 이러한 신흥기술 개발을 바라보는지, 인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핵 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에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BMD, 탄도미사일 방어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은 아닙니다만은 핵 억지의 새 리스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 핵 억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상호 취약성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격 미사일 조약 ABM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2002년 초반에 파기를 했지요. 그리고 BMD 프로그램을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국가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수의 이제 핵 보유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몇 개 안 되는 핵 보유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에 대해 더 강한 핵 억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BMD 정책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미국의 본토의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든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든 받지 않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응 조치로서 새로운 전략적인 현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결합해서 억지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리스크를 더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긴장 고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BMD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방어 기술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신흥 기술은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솔루션 중 하나로 간주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BMD 대응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와 루브라빌리티가 특징입니다. 요격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격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탄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 딜리버리 가능하다 하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재래식이든 허획이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이 루브라빌리티 같은 특징과 함께 이것을 요격하기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겟을 어렵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관련 국가들이 그들이 위기 같은 결과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라는 것은 최악으로 시다들 겨울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핵으로 장착한 그런 미사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핵 능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재래식 초음속 미사일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 핵 보유가 적다라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지어 재래식 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핵이 파괴력이라는 것이 이런 정치적 보복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 즉 BMD를 가지고 있든 혹은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경향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들, 이러한 억지력을 높이는 국가들은 위기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산과 오인에 인해서 그런 위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핵 전쟁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방어와 공격 체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군비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BMD를 강화하겠다, 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몇몇 대응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월드피스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이 결국 우주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현대전에서 점점 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그리고 전송 등이 이 파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파괴가 된다라면은 상대편의 능력, 전쟁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라는 것은 군사력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특히 핵 지휘 통제 통신에 이어지게 N3에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나나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측 이체계나 위성의 방해나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교란하고 장악하게 되면 이것이 핵 보복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다라는 것,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발사명령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핵 보유국에 핵 공격을 하게 하는 것이고 우발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러한 핵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가피한 그런 핵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술은 AI입니다. 자율무기, 치명적 자율무기가 핵무기와 적용됐을 때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핵 보유국들이 이 영역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국들이 AI를 활용한다라는 건 두려움, 그리고 재래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핵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재래식 무기로 나의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핵무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AI를 통해서 나의 핵무기가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 보유국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AI가 결국 BMD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핵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취약성이라는 것이 바로 핵 억지를 유지했던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모든 시스템이 훼손되게 되면 상호 취약성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국가들이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그리고 다음에 보복 조치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핵 억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이 내재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핵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핵 보복을 하지 않겠다.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보복이라는 것은 먼저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억지라는 것은 생존력에 대한 것이고, 핵 보유고 핵 지휘 체계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직 핵을 배치하지 않았고, BMD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그런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호와 생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등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자국 보호 용도로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측하는 바가 바로 사이버 공격과 핵 지휘 체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AI 준비성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핵지휘 통제 체계가 상당히 AI의 영향을 향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핵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다른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은 아마도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핵 무기라는 것은 대량 상살 무기에 해당이 되고 재래식 무기가 서로 그 역할이라는 것은 진거리 아니라 억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기의 내재적 본질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에 비례해서 군사력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공격적인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도의 기본 목적 취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인성, 효율성, 성공 핵 억제에 많은 생존성에 영향을 줄 것인데 핵 보유고가 바뀐다라면은 공유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리고 대화가 없게 되면은 중국의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인도에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것이 어떤 다운스트림 이펙트로 파키스탄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격차라는 것이 핵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새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프리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이러한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호 취약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군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A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연사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제가 오늘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롭 모바일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고요. F-17입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핵탄두도 미래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능성 이 미사일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발사가 되면 그것이 무엇을 타겟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많은 오해와 불확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기술이 여러 차원에서 다층적인 방식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이 다른 주요 핵 보유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계 지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위성 공격 무기를 본다면 주요 목적은 이 위성 공격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목적인데요. 이것이 또한 많은 우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적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재래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주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도 그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조기 경보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경고하는 또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한번 사용되게 되면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AI 기술 같은 경우에 핵명령 통제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AI 기술은 중국의 잠수함에 대한 적의 감시 체계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양자 컴퓨팅, 양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 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또는 소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영향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전략적인 핵 보유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있습니다. P5도 그 중에 하나 예인데요. 다자 간의 협력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잠재적인 신기술에 대한 영향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국가들이 상대적인 이득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측면에서 중국은 그 자체의 역량이 신기술을 이용한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적국이 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기술을 중국이 발견하는데 또한 대응을 방해하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략, 안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신기술의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듀유스 미사일을 이용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핵탄두나 재래식 탄두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탄두를 실었다가 또는 재래식 무기 탄두로도 전환이 가능한 미사일인데요. 이러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우발적인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이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듀유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 리스크를 만들고 또는 사고나 또는 예기치 않은 긴장 고조를 일으킬 수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하는 위협을 억제할 만큼의 그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러한 신기술에 따른 리스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방식으로 이 리스크를 더 크게 하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협이 아직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특히 미국 자체가 이러한 신기술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기술에 연결된 리스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신기술의 리스크를 이용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합당한 방위력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미 간의 오해를 막기 위한 먼저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논의를 하기 전에 이런 오해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리스크를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연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나가미츠 건축 사무처장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발표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몇 가지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엔에서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떼낼 수가 없겠지요. 전략적인 맥락에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현재 국제 핵 상황, 핵무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적인 상황, 모든 핵 보유국의 국내 상황이라든지 또한 핵무기에 더 많은 역할을 지금 요즘 주고 있는데요. 군사 전략적 핵 독트린에 핵무기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군비 통제, 군축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단화된 무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높이게 되는데요. 재래식 갈등, 핵 보유국 간의 그런 재래식 갈등의 리스크를 높이게 되는데 이미 언급된 바처럼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예를 들면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역과 핵무기를 결합하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취약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라는 것은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리스크들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적인 행동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주된 요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공유된 공공의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리스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점점 이 새로운 리스크라는 것이 논의되는 것이 사일로식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일로를 벗어나서 함께 만나서 토론을 한다거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새로운 기술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력 사용에 문턱이 와닿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기술이라는 것이 드론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CT 같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고성능 레이저, 치명적인 그런 무기 같은 것들이 우주기술과
이미 논의된 바처럼 우주기술까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훨씬 더 인권과 인류적인 그러한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중요한 인프라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안전과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또 다른 리스크는 의도치 않은 긴장을 고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오인으로 인한 우발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냉전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리고 많이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규범과 규칙과 원칙을 개발을 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우주 기술 활용 등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책임성 있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더 넓은 행동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혁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래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인 구테르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군축 어젠다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와 산업과 협업하겠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혁신을 이뤄나겠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목적이나 이중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혁신자에게 군축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혁신과 이러한 기술을 책임성 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의 군축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혁신적 사용과 책임성 있는 사용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아태 지역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력은 아세안 재단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많은 대학들과 영내 이해 당사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일은 스템이라고 하는 기술, 과학, 수학 학생들이 군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더 비판적 사고를 혁신적인 책임성 있는 혁신과 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군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자율무기,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해서 관련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알고리즘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같은 결정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결정과 판단이 자율적인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래식 무기, CCW라고 하는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몇몇 의미 있는 진전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 정부 간의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는데 인간 통제가 필요하다. 인간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 ICRC가 제안한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ICRC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에 대해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측 불가한 자율무기 시스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율무기 사용을 규제하고
자율무기의 무력 사용을 시민 등에 활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의 몇 가지 예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적용을 살펴보면은 핵무기 문제에 AI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정말 좋은 진전이 사이버 공간에 써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 2021년은 정말 좋은 해였습니다. 다국적인 논의가 UN에서 있었는데요. ICT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는 하버의 보고서를 도출했습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논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정부 전문가들이 이번 5월에 있었던 결과고요. 그리고 또한 포용적인 합의가 OEWG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G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OEWG 같은 경우에는 ICT 관련한 원칙을 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지침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적인 지원 노력의 향후 지침이 될 것이고 GG 같은 경우에는 핵심 도약을 마련을 했는데요. 국제인도법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진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OEWG나 GG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화를 재개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재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이 모든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희망컨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논의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새로운 OEWG 보안과 ICT 기술 활용에 대한 내용이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굉장히 성공적인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올해 후속 세션이 올해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공간에 대한 논의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인상 깊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주공간이 점점 더 전략적인 군사 경쟁의 장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더 많은 국가들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바로 우주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와 지구 두 곳에 모두 이러한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대응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의 그러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규범적인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원치 않는 결과를 막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규범과 규칙 그리고 원칙 등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한 군비 경쟁을 막으려는 노력이 우주 공간에서도 상당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책임성 있는 행동이 국가로서 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핵무기가 연계되면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것으로부터 부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군축을 불안정하게 하고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의 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억제력이 약화하게 되면은 선제적 사용을 하게 되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컨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모호성, 타겟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타겟이 모호해지게 되면은 재래적 무기, 재래식 전략적 무기가 또 다른 우려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에 관련한 녹트린을 확장하고 그리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잠재력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핵 지휘 통제 NC3 같은 것이 파괴되거나 와해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긴장으로 이것도 정말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있던 도전 과제는 핵무기가 그런 새로운 안보의 영역에서 재래식 무기와 연계해서 전략적 구축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군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결론인데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할 것인가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가능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4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가에 또 정부에 4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유된 이해를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와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연계성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리스크에 대한 대화를 관련한 포럼에서 진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MBT라든지 또한 제가 언급드렸던 OEWG 같은 ICT에 관련한 포럼에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뢰 구축 조치를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관련한 위기 통신이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막았다는 예는 냉전 이전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말로 시급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도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만들기 이전에 정치적인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될 것이 바로 핵 지휘 통제 통신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로 둠스데이 인류 종말 시나리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제안, 제가 드린 4가지 제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의지를 상당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모두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동하고 행동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슈를 어떻게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논의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사무처장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또 폭넓지만은 굉장히 상세한 글로벌 트렌드와 또 공공의 이해 구축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책임 있는 혁신가의 역할을 민간 분야에서 짚어주셨고요. 저희 Q&A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패널로부터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레티안 기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남리타 박사님과 맨프리트 박사님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AI가 상황적 인식을 해서 진실로 전쟁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더 와해되기 쉽고, 그리고 데이터 충실도가 가짜 데이터로 오염되기가 쉽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남리타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AI가 특히 그 SSA에 관련해서 AI로 가능한 어떤 기술, 위성, 그리고 또 위성 공격 무기의 적용,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AI가 적용될 때 이 기술은 다른 역량보다 위성에 대한 사이버 공격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과정에 공격할 수 있지만 한번 교육을 받게 된다면, 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 코딩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미래에 만약 AI 지원을 받는 그 SSA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상용되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좁혀서 본다면 물론 새로운 핵이나 또는 자유무기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킹의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겁니다. 위성에 비해서 그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AI 트레이닝 랩을 먼저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장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AI가 탑재된 이런 SSA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킹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건 또 좀 다른 차원이죠. 인간이 취약한 요소들이 많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논의를 확장해서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리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 그리고 훨씬 기술적으로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관점을 멀리 가서 AI를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상황적 인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은 yes와 no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몇몇 군사적인 AI 적용을 살펴보면은 지능적 상황 인식이 ISR이라고 하죠.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감시체계의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테러리즘, 대테러 기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의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AI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실시간 군사 수집 분석, 데이터 분석에서도 AI는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라타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데이터의 부정확성, 데이터 오염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실수의 여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상황적 인식이라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아주 다른 이러한 것은 아주 다른 전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I라는 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더 지능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진짜 지능,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지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지능이라는 것은 잘 사용돼야 되는데 AI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답은 복잡한 것이죠. 단순하게 yes라 no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제가 통자호님께 발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즈미 나가미추 사무처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신의 기술이 어떤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리스크 경감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긍정적인 그러한 기여에 대해서 신기술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AI 기술이 SSA의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적이 항상 AI를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잘못 오해하게 하고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AI를 그런 식으로 SSA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AI가 위성 공격 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내믹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이 아직 완벽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격 방어적 무기의 그 경쟁이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도 어떤 분명한 승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지하게 철저하게 만약 AI가 지원되는 AI를 이용한 SSA가 이용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카운터액팅 AI 기술이 거기에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가 되어서 여러 국가가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잠재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외교관이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다양한 국가와 예를 들면 무기 개발자나 인증자나 군사 전문 전략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 결정자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이러한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리스크가 위험 요인이 철저하게 분석이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는 사실 굉장히 검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잘못 악용되면 국가의 이익에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즈미 나가미추 사무처장님 신규 기술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패널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yes와 no지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도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제대로 현재 알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AI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해킹, 오염, 데이터 오염 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오염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프레임워크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이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저는 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군축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어두운 면, 문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에게 유일한 방식으로 여기에는 군축 분야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의 검증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핵 군축에 관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기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모니터를 한다거나 모니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훨씬 더 명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신기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 리스크에 대한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조치,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추가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조만간 미래에 우리가 아직 슈퍼 인텔리전스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완전히 독립적인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무언가 위협을 할 때 핵폭탄을 터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AI가 한 10년 후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슈퍼 AI의 시나리오죠. 인간이 그런 것처럼 인간이 더 판단을 잘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더 많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을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리스크를 완화할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사무차장님이 강조하셨던 것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하게 핵보유국 국가 간에서도 공공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것이 이러한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축으로 가게 됐고 이러한 공공의 이해라는 것이 억제력으로 됐고 그리고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된 이해를 공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독트린을 만들고 독트린을 구축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또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B5 포럼 같은 것인데요. UN 산하의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안보 서밋 같은 경우에 핵 리스크 감소 서밋, 핵 리셋 서밋 이러한 것들이 좋은 장이 되겠죠.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독트린에 대해서 역량 구축에 대한 독트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핵 전쟁의 언급인데요. 예전에 고르바초프가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핵 전쟁에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억지력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다양한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 억지의 기본이고 우리가 반드시 핵 억지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양으로도 엄청난 대규모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제한적 핵전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핵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제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억지력을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경감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예를 들면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국가들이 이러한 협업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핵 지휘 총재의 불가침, 사이버 해킹 파괴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류의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다른 ABM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양극단적인데 국가 간에 더 많은 국가들이 상호 취약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 억지력이 관련이 되는 것이고 몇 가지 기술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20세기죠. 20세기의 군비 경쟁에 우리가 배운 것들 이것을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들 이것을 신기술에 제가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박사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몇 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과 쿠바 미사일 핵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국가 수반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핵 전쟁의 위기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러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고위급 논의가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UN 시스템의 이러한 이슈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방해물은 많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간급 주체들이 그 내부의 관료자들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 관료들이 그 고위 정치 집단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낮게 열려있는 과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간급 관리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의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의견 주셨던 것 모두 다 감사하고 제주 포럼이 오늘 세션을 주관해 주시고 APLN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세션을 주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남리타님, 그리고 멘트리님, 통님, 그리고 이주미님 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